중국 부동산은 그 뉴스를 보면 뭐 1% 떨어졌다, 4%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누적으로 보면 20%, 3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정말 많이 빠졌고 중국 사람들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부동산인데, 그렇죠. 집인데 그 값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사실은.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을 안 쓰고 계속 저축하잖아요. 그 요즘에 또 재미난 현상은 그 저축을 금으로 해요. 아, 돈으로 안 하고요? 금을 그렇게 사서 쌓아놓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아, 쟁여놓는 거구나. 예, 어디다가. 금을 재어놓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저축을 중국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뭘 쌓아놓는 게 되겠어요? 위안화를 쌓아놓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안화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자기들이 봐도. 언제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 수입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거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외환 보유고 하면서 금을 쌓아두지만 중국의 보통의 인민들도, 보통 청년들도 이제 1g씩 금을 사더라고. 1g. 조그만 방울 같은 그런 금들을 사 모아요. 결혼할 때도 예물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으로 한대요. 네. 그만큼 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이건 네네. 저축인 겁니다. 이게 저축인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소득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은 한 5%씩 된대요. 아니, 목표치 맞춰서 계속 숫자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 네네. 맞을 수 있어요. 뭐지? 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데, 경제는, 그 경제라는 게 1인당 GDP 아닙니까? 그렇죠. 그 1인당 GDP는 올라간다는데, 왜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통계가 갖고 있는 그 뒤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국의 경제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인당 GDP.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에요. 국내 총 소득이 아니고요. 총 생산이에요.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 생산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철강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또 태양광 패널 엄청나게 생산이 됐죠. 또 항공기, 인공위성, 무기 이거 다 생산이잖아요. 그게 다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먹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중국의 실업률이 뭐 4%, 5% 이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완전 고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실업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업의 기준. 예. ILO 국제 노동기구 기준이 주 10시간인가일 거예요. 10시간보다도 돈을 못 벌었으면 그러면 실업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중국은 얼마냐면 주 1시간이요. 1시간. 1시간만 일했어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일한 사람, 뭐 배달해주고 뭐 해가지고 2시간 일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고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또 국제 기준에 의하면 그건 실업자예요. 그런 기준으로 실업자를 보면 중국 실업자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기준이 다른 거고, 경제 구조가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왜 그러면 그런 경제를
운영을 할까? 왜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갈까? 이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소련 보아도 그렇고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중국이 변화해 온 과정도 보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지도부에서. 그 흥청망청하고 자본주의의 타락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이제 돈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막 놀러 다니고 뭐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소비를 원하는 거냐? 검소한 소비를 원하는 거죠. 흥청망청 이런 걸 원치 않아. 그런데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흥청망청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원래 그런 건데 뭐.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건 볼 수가 없는 게 눈 뜨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흥청망청 하잖아요. 뭐 집 짓고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느냐? 은행이 국영은행 아닙니까? 국영은행에서 돈 대출해 주는 거는 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금 대출 다 끊어버려. 부동산 건설업체들한테 가는 돈 끊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로, 그러면 그 돈의 출구를 어디로 넣느냐?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경제 용어. 신질 생산력.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품질 산업? 뭐 그런 거죠. 하이 퀄리티. 첨단 뭐 이런 쪽. 첨단이에요. 네네. 첨단 산업, 하이테크 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또 태양광. 또 우주 산업. 미사일.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 풍력.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 예.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 어디 나라에 내놔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것도 보면요. 방식이 참 달라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 전기차를 살 때 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7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어쨌든 간에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팔리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는 뭐 이런 뭐 소위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소비를 지원한다기보다 생산을 직접 지원해요.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지원하는 방식은 바로 대출이에요. 은행 대출. 근데 은행은 국영은행이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 그랬었죠, 우리도.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한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이에요, 그 자체가. 왜?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이테크 산업들은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자, 그래서 심지어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는데 그 2019년에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 개수를 추산을 했더라고. 500개가 넘는데요. 진짜 많네요. 전기차 업체가 5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뭐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쌍용, 네. 자동차 업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정부의 역점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그냥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안 사는데 그만큼 살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러던데, 예, 그 몇 년 사이에 다 쓰러지고, 그 중에 제일 강자가 이제 비아디인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는 소화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출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덤핑 수출을 하는 거예요. 덤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막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EU도 이걸 막겠다고 하고, 미국도 막겠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고, 재고는 쌓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기업, 그 전기차 업체들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실업자 나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뭐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의 경제 구조의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산은 많은데 그게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과거에 소련이 그랬었거든요. 예. 소련이 국토 전국 곳곳에 뭐 엄청난 공장들이 막 생겨. 돈 막 투자해서 공장 만드는 거, 시베리아에도 만들고 뭐 오만 대다가 만들어요. 자, 만들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관련이 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필품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생산을 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쓰러졌잖아요. 뭐 그것만에 의해서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 나중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데가 이제 그 동유럽의 공장들 막 인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뭐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김우중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김우중 보고 킴기스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유럽 이런 데에 공장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그걸 한국식 대우식으로 개조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드러난 현실이 뭐냐? 공장 설비는 엄청난데 생산은 안 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생산시설들. 만들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잘 돌아가기도 어려우려니와 만들어 놓더라도 어디다가 쓸모없는, 전쟁을 해야만 비로소 필요해지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던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길로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말이지,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해가지고 또 월세도 못 내서 야반 도주하는 사태가 막 발생하고 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첨단 산업에만 돈을 집중시켜가지고 일단은 뭐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데 네. 이 내수는 막 망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 쇼핑몰도 폐점한다고 하고. 네. 그러게요. 뭐 재밌는 것은 그 중국의 그 청년 실업 문제를 비꼬느라고 탕핑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적극적으로 실업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누워서 네. 부모 돈 쓰면서 네 그냥 실업 상태를 즐기는 그런 거를 탕핑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청년들 B1, B2족이 그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1, B2족. 네. 뭐냐면 지하실이에요. B1이. 네, 네네네. B1, B2, 네네. 지하 1, 2층만 가는 쇼핑족들인 거예요. 이게 뭔데? 1층 지상은 비싼 거예요.
지상은 비싸니까 못 가고 기왕 뭔가를 사야 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내수의 위축, 또 구매력의 위축,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뇌관은 소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어쨌든 조금 올려놔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뭐 지금 대출 규모가 뭐 최근 몇 년간 아주 최대로 거의 뭐 2020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대출하는 게 꺼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거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심리도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중국 경제 붕괴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저도 뭐 와서 붕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완만한 성장세를 탄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좀 이걸 과감한 조치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중국 정부는 거기에까지는 지금 안 하고 지금 지켜보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의 베이다이허라고 이제 여름 휴양지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북대하 회의라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특히 시 주석이 내가 부동산 문제는 직접 좀 더 챙기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전혀 문제 없다 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었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분야별로 특히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안 늘고 있단 말이죠. 뭐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작년 대비 뭐 3.6%밖에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리오프닝 선언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운 거 감안하면 더 많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좀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심리가 많이 문제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 돈을 안 쓰고 저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국의 위안화를 뭔가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뭐 금도 많이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 경제는 뭐 심리다 이런 얘기 원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조금 옮겨서 가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우리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도 올라갈 거고 지위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집을 사고 이런 이제 그게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둬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 가격 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은 더 기다리잖아요. 소비자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어느 정도 흐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뭐 양적 완화. 네. 예. 중국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속된 말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값이 뭐 1,000원 하다, 1,100원 하다, 1,200원 하다, 1,700원 하면 그냥 쭉 그냥 올라왔으니까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은 완전히 때가 안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 돌아가려면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은 여전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이제 8월에 돼서 졸업을 해서 1,179만의 대졸자가 나왔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안 된 사람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취업이 안 되면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렇다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너무 오래되고 있다. 이게 지금 리오프닝 선언하고 작년부터 또 1년 반인데 이게 너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폭삭 꺼질 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수가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네. 내서 야반 도주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뭐 폐점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앞서서 뭐 말씀해주신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상치를 하였다 뿐이지 그래도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약간 좀 경제 지표랑 이게 실제 현황이랑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민생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정책 경제고 네. 일정 부분 그 통계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네. 민생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직접적 민생 경제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돌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통제 경제라는 게. 그리고 중국같이 금융시장도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3조 3천억 불에 달하는 거대한 외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 운용 수단이 있는데 과감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제대로 했다가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저렇게 정부도 과감하게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지금 말씀하신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달러는 못 사잖아요. 그 달러 표시 채권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사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자본의 축적이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금이라는 건 사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묻어두고 숨겨놓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그런 걸 사서 또 쌓아놓으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들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철도 운송량, 전력 사용량 막 이런 걸 다 해서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리 더해봐도 지금 뭐 5%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4% 초반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나오지?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 거죠. 근데 아웃풋에 대한 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뭘 넣으면 반응이 나오고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급하니까 막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그러는데 시장의 반응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그 시간차가 발생하고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GDP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금액을 늘려놓으면 그게 플러스로 잡히긴 잡히는데 사실 방금 뭐 말씀하신 실상, 소비 네. 이런 쪽은 그만큼 이제 안 나오고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구조가 워낙 또 이제 경제체가 크니까 바로 무슨 이제 정책을 해서 시행이 되고 그게 금방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민간 소비층까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구현되기까지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상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 시스템이니까 이 잘못 썼다가 문제되면은 안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있는. 그리고 기업까지는 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업이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막혀버리면 그게 민간한테 안 가는 거죠.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게 급여로 지급이 되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구조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한 번에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거대 경제체가 뭐 4%든 5%든 완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시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미슐랭 식당이 뭐 망해가지고 막 야반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가신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식당의 비싼 메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 약간 맞습니다. 가성비 메뉴 이런 것들만 잘 팔린다든지, 그리고 뭐 심천 이런 데 가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좀 뭐 길거리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예. 많이 포착된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해외 토픽 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사실 중국 그러면 상징하는 게 공장의 굴뚝, 그 다음에 까맣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네. 근로자들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 식당들은 지금 임대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중고급 식당들은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게 돈이 남는 거죠. 오히려. 네.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그 저임 노동자들이나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은 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에서 그냥 앉아서 그 전형적인 그 일거리 없는 나라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게 만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면 그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정부가 뭐 이래,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개혁 개방 막 찾고 잘 온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흐름을, 예를 들어서 개방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뭐 사회주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내 세대에 이러지? 뭐 이렇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SNS에 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없이 눌러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 중국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일 겁니다. 중국 경기는 확실히 안 좋고요. 이 부동산이 닫힌 국가가 경제가 빨리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2008년에 그걸 세우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7,350억 달러인가에 달하는 타프라고 불리는, 타프가 이제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어떤 엄청 구제금융을 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의 돈을 찍어서 그나마 아주 어렵게 경제를 지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30년간이나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부동산이 닫혔다라면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이 경기가 온전하게 이전 경기로 찾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데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무너진 부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졌던 거고, 중국은 곪긴 했는데 정부가 먼저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터뜨린 것과 그죠? 골마서 뭔가 더 터지기 전에 먼저 터뜨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조금 더 적게 걸릴 것 같다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중국에 있는 여러 국영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 부실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해외에 있었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동산이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강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썼던 경기 부양책에 개인적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었어요. 저 정도 가지고는 못 살릴 텐데 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ELS 터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작살이 났었고, 망가졌었죠. 네.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아서 그때 뭐 비구이 위안이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도 문제의 심각성 인지를 했는지 그 뒤부터는 부양책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번에 전인대 있었을 때, 삼중전에 있었을 때, 네네. 삼중전전에서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냐라고 했는데, 뭐 저도 몰랐지만 삼중전에서는 그런 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석이 직접적으로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 아프니 부동산을 굉장히 정조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어떤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땐 더 강하게 쓰기 시작을 하면 시간의 문제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그 올라오는 게 정말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경제 보니까 여전히 뭐 어려운 것도 맞는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일단 불황형 소비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게 뭐 보니까 아예 비싼 식당 자체를 안 가고 그다음에 비싼 메뉴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급 나가는 것도 중국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는 연령계층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바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꾸미고 하니까. 예, 네. 중국에 이제 흔히 청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내가 집에 안 나가면 화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경제가 어려우면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희한하게도 화장을 덜 하는 모습들이 눈에도 좀 많이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먹는 건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네. 중국의 소매 관련 지표가 이번 달에 나온 게 2%대로 지난달 대비해서도 굉장히 주저앉았는데, 그 안을 보면 화장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다는 거 확 줄었는데요. 재밌게도 먹는 건 확 늘었어요. 10.2% 증가. 우리도 여러분들, 네. 우리 경계가 이제 호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백화점이나 아니면 저희 여의도도 그런데 대부분의 빌딩들이 건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 2, 3층을 전부 다 지금 식당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먹는 데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는 것 줄이지 않더라. 그래서 먹는 건 잘 되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뭐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매장은 한산한데 썰렁한데 먹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으러 오기라도 해야 사러 올 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백화점에 가야 일단 먹으라도 와야 내가 1층이라도 가볼까 2층이라도 가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는 것조차도 없으면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굳이 내가 생활도 어려운데 빚내서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요즘 어려운데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멋내기도 쉽진 않을 거고, 결국 없는 소비도 이끌어내려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결국엔 먹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아주 좋은 맛집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온 사람들 중에 또 덜어와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그러면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잘 해결이 될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중국이란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란 국가는 중앙정부 집권 국가예요. 지방정부가 빚이 많으면 중앙정부가 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지방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중국의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게 우려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으니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빚을 어느 정도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이 중앙정부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S&P 같은 데서 중국 정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동안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돈을 쓸 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있는 그 땅을
그죠? 토지를 어떤 임대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돈을 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구가 LGFV라고 해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라는, 그죠? 지방정부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었던 건데, 요게 이제 수익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었던 삼중존에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걷었던 세금의 일부를 지방정부한테 이전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건 네가 걷어봐. 네가 일정 부분 걷어봐 해서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주는 모습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을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는 것 같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해서, 지방정부의 문제는 중앙정부로 옮겨가서 이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중앙정부의 빚이 많아지니 향후에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평가사들이 어떻게 중국 정부를 평가할 거냐 여부를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부동산은 그 뉴스를 보면 뭐 1% 떨어졌다, 4%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누적으로 보면 20%, 3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정말 많이 빠졌고, 중국 사람들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부동산인데, 그렇죠. 집인데, 그 값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사실은.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을 안 쓰고 계속 저축하잖아요. 그 요즘에 또 재미난 현상은 그 저축을 금으로 해요. 돈을 안 하고요? 금을 그렇게 사서 쌓아놓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쟁여놓는 거구나. 예, 어디다가. 금을 재어놓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저축을, 중국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뭘 쌓아놓는 게 되겠어요? 위안화를 쌓아놓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안화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자기들이 봐도. 언제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 수입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거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외환 보유고 하면서 금을 쌓아두지만, 중국의 보통의 인민들도, 보통 청년들도 이제 1g씩 금을 사더라고. 1g. 조그만 방울 같은 그런 금들을 사 모아요. 결혼할 때도 예물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으로 한대요. 네. 그만큼 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이건 저축인 겁니다. 이게 저축인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소득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은 한 5%씩 된대요. 아니, 목표치 맞춰서 계속 숫자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 맞을 수 있어요. 뭐지? 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데, 경제라는 게 1인당 GDP 아닙니까? 그렇죠. 그 1인당 GDP는 올라간다는데 왜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통계가 갖고 있는 그 뒤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국의 경제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인당 GDP.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에요. 국내 총 소득이 아니고요. 총 생산이에요.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 생산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철강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또 태양광 패널 엄청나게 생산이 됐죠. 또 항공기, 인공위성, 무기, 이거 다 생산이잖아요. 그게 다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먹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중국의 실업률이 뭐 4%, 5% 이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완전 고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실업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업의 기준. 예.
ILO 국제 노동기구 기준이 주 10시간인가일 거예요. 10시간보다도 돈을 못 벌었으면 그러면 실업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중국은 얼마냐면 주 1시간이야. 1시간. 1시간만 일했어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일한 사람, 뭐 배달해주고 뭐 해가지고 2시간 일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고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또 국제 기준에 의하면 그건 실업자예요. 그런 기준으로 실업자를 보면 중국 실업자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기준이 다른 거고, 경제 구조가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왜 그러면 그런 경제를 운영을 할까? 왜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갈까? 이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소련 보아도 그렇고,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중국이 변화해 온 과정도 보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지도부에서. 그 흥청망청하고 자본주의의 타락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이제 돈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막 놀러 다니고 뭐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소비를 원하는 거냐? 검소한 소비를 원하는 거죠. 흥청망청 이런 걸 원치 않아. 그런데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흥청망청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원래 그런 건데 뭐.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건 볼 수가 없는 게 눈 뜨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흥청망청 하잖아요. 뭐 집 짓고,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느냐. 은행이 국영은행 아닙니까? 국영은행에서 돈 대출해 주는 거는 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금 대출 다 끊어버려. 부동산 건설업체들한테 가는 돈 끊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로, 그러면 그 돈의 출구를 어디로 넣느냐?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경제 용어. 신질 생산력.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품질 산업? 뭐 그런 거죠. 하이 퀄리티. 첨단 뭐 이런 쪽. 첨단이에요. 네네. 첨단 산업, 하이테크 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또 태양광. 또 우주 산업. 미사일.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 풍력,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 예,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 어디 나라에 내놔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것도 보면요, 방식이 참 달라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 전기차를 살 때 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7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어쨌든 간에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팔리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는 뭐 이런 뭐 소위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소비를 지원한다기보다 생산을 직접 지원해요.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지원하는 방식은 바로 대출이에요. 은행 대출. 근데 은행은
국영은행이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 그랬었죠, 우리도.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한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이에요, 그 자체가. 왜?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하이테크 산업들은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자, 그래서 심지어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는데 그 2019년에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 개수를 추산을 했더라고. 500개가 넘는데요. 아, 진짜 많네요. 전기차 업체가 5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쌍용, 자동차 업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정부의 역점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그냥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안 사는데 그만큼 살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러던데, 예, 그 몇 년 사이에 다 쓰러지고, 그 중에 제일 강자가 이제 비아디인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는 소화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출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덤핑 수출을 하는 거예요. 덤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막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EU도 이걸 막겠다고 하고, 미국도 막겠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고, 재고는 쌓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기업, 그 전기차 업체들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실업자 나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의 경제 구조의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산은 많은데 그게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그건 과거에 소련이 그랬었거든요. 예. 소련이 국토 전국 곳곳에 엄청난 공장들이 막 생겨. 돈 막 투자해서 공장 만드는 거, 시베리아에도 만들고 오만 데다가 만들어요. 자, 만들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관련이 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필품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생산을 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쓰러졌잖아요. 그것만에 의해서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 나중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데가 이제 그 동유럽의 공장들 막 인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김우중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김우중 보고 킴기스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유럽 이런 데에 공장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그걸 한국식 대우식으로 개조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드러난 현실이 뭐냐? 공장 설비는 엄청난데 생산은 안 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생산시설들. 만들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잘 돌아가기도 어려우려니와 만들어 놓더라도 어디다가 쓸모없는 전쟁을 해야만 비로소 필요해지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던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길로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말이지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해가지고 또 월세도 못 내서 야반도주하는 사태가 막 발생하고 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첨단 산업에만 돈을 집중시켜가지고 일단은 뭐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데 네. 이 내수는 막 망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 쇼핑몰도 폐점한다고 하고. 네. 그러게요. 뭐 재밌는 것은 그 중국의 그 청년 실업 문제를 비꼬느라고 탕핑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적극적으로 실업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누워서 네. 부모 돈 쓰면서 네 그냥 실업 상태를 즐기는 그런 거를 탕핑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청년들 B1, B2족이 그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1, B2족. 네. 뭐냐면 지하실이에요. B1이. 네, 네네네. B1, B2, 네네. 지하 1, 2층만 가는 쇼핑족들인 거예요. 이게 뭔데? 1층 지상은 비싼 거예요. 지상은 비싸니까 못 가고 기왕 뭔가를 사야 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내수의 위축, 또 구매력의 위축,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뇌관은 소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어쨌든 조금 올려놔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뭐 지금 대출 규모가 뭐 최근 몇 년간 아주 최대로 거의 뭐 2020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대출하는 게 꺼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거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심리도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중국 경제 붕괴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저도 뭐 와서 붕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만만한 성장세를 탄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좀 이걸 과감한 조치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중국 정부는 거기에까지는 지금 안 하고 지금 지켜보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베이다이허라고 이제 여름 휴양지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북대하 회의라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특히 시 주석이 내가 부동산 문제는 직접 좀 더 챙기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전혀 문제 없다 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었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분야별로 특히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안 늘고 있단 말이죠. 뭐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작년 대비 뭐 3.6%밖에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리오프닝 선언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운 거 감안하면 더 많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좀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심리가 많이 문제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 돈을 안 쓰고 저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국의 위안화를 뭔가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뭐 금도 많이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 경제는 뭐 심리다 이런 얘기 원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조금 옮겨서 가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우리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도 올라갈 거고
집위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집을 사고 이런 이제 그게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둬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 가격 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은 더 기다리잖아요. 소비자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어느 정도 흐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뭐 양적 완화. 네. 예. 중국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속된 말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값이 뭐 1,000원 하다, 1,100원 하다, 1,200원 하다, 1,700원 하면 그냥 쭉 그냥 올라왔으니까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은 완전히 때가 안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 돌아가려면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은 여전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이제 8월에 돼서 졸업을 해서 1,179만의 대졸자가 나왔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안 된 사람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취업이 안 되면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렇다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너무 오래되고 있다. 이게 지금 리오프닝 선언하고 작년부터 또 1년 반인데 이게 너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폭삭 꺼질 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수가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네. 내서 야반 도주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뭐 폐점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앞서서 뭐 말씀해주신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상치를 하였다 뿐이지 그래도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약간 좀 경제 지표랑 이게 실제 현황이랑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민생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정책 경제고, 네. 일정 부분 그 통계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네. 민생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직접적 민생 경제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돌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통제 경제라는 게. 그리고 중국같이 금융시장도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3조 3천억 불에 달하는 거대한 외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 운용 수단이 있는데 과감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제대로 했다가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저렇게, 정부도 과감하게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지금 말씀하신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달러는 못 사잖아요. 그 달러 표시 채권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사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자본의 축적이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금이라는 건 사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묻어두고 숨겨놓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그런 걸 사서 또 쌓아놓으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들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철도 운송량, 전력 사용량 막 이런 걸 다 해서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리 더해봐도 지금 뭐 5%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4% 초반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나오지?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 거죠. 근데 아웃풋에 대한 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뭘 넣으면 반응이 나오고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급하니까 막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그러는데 시장의 반응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그 시간차가 발생하고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GDP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금액을 늘려놓으면 그게 플러스로 잡히긴 잡히는데 사실 방금 뭐 말씀하신 실상, 소비 네. 이런 쪽은 그만큼 이제 안 나오고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구조가 워낙 또 이제 경제체가 크니까 바로 무슨 이제 정책을 해서 시행이 되고 그게 금방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민간 소비층까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구현되기까지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상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 시스템이니까 이 잘못 썼다가 문제되면은 안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있는, 그리고 기업까지는 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업이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막혀버리면 그게 민간한테 안 가는 거죠.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게 급여로 지급이 되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구조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한 번에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거대 경제체가 뭐 4%든 5%든 완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시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미슐랭 식당이 뭐 망해가지고 막 야반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가신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식당의 비싼 메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 약간 맞습니다. 가성비 메뉴 이런 것들만 잘 팔린다든지, 그리고 뭐 심천 이런 데 가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좀 뭐 길거리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예. 많이 포착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희도 해외 토픽 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사실 중국 그러면 상징하는 게 공장의 굴뚝, 그 다음에 까맣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네. 근로자들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 식당들은 지금 임대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중고급 식당들은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게 돈이 남는 거죠. 오히려. 네.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그 저임 노동자들이나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은 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에서 그냥 앉아서 그 전형적인 그 일거리 없는 나라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게 만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면 그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정부가 뭐 이래,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개혁 개방 막 찾고 잘 온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흐름을, 예를 들어서 개방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뭐 사회주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내 세대에 이러지? 뭐 이렇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SNS에 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없이 눌러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 중국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일 겁니다. 중국 경기는 확실히 안 좋고요. 이 부동산이 닫힌 국가가 경제가 빨리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2008년에 그걸 세우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7,350억 달러인가에 달하는 타프라고 불리는, 타프가 이제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어떤 엄청 구제금융을 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의 돈을 찍어서 그나마 아주 어렵게 경제를 지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30년간이나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부동산이 닫혔다라면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이 경기가 온전하게 이전 경기로 찾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데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무너진 부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졌던 거고 중국은 곪긴 했는데 정부가 먼저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터뜨린 것과 그죠? 골마서 뭔가 더 터지기 전에 먼저 터뜨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조금 더 적게 걸릴 것 같다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중국에 있는 여러 국영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 부실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해외에 있었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동산이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강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썼던 경기 부양책에 개인적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었어요. 저 정도 가지고는 못 살릴 텐데 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ELS 터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작살이 났었고 네.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아서 그때 뭐 비구이 위안이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도 문제의 심각성 인지를 했는지 그 뒤부터는 부양책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번에 전인대 있었을 때 삼중전에 있었을 때 네네. 삼중전전에서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냐라고 했는데, 뭐 저도 몰랐지만 삼중전에서는 그런 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석이 직접적으로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 아프니 부동산을 굉장히 정조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어떤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땐 더 강하게 쓰기 시작을 하면 시간의 문제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그 올라오는 게 정말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경제 보니까 여전히 뭐 어려운 것도 맞는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일단 불황형 소비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게 뭐 보니까 아예 비싼 식당 자체를 안 가고 그다음에 비싼 메뉴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급락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는 연령 계층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바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꾸미고 하니까. 예, 네. 중국에 이제 흔히 청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내가 집에 안 나가면 화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경제가 어려우면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희한하게도 화장을 덜 하는 모습들이 눈에도 좀 많이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먹는 건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네. 중국의 소매 관련 지표가 이번 달에 나온 게 2%대로 지난달 대비해서도 굉장히 주저앉았는데, 그 안을 보면 화장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다른 거 확 줄었는데요. 재밌게도 먹는 건 확 늘었어요. 10.2% 증가고. 우리도 여러분들, 네. 우리 경계가 이제 호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백화점이나 아니면 저희 여의도도 그런데 대부분의 빌딩들이 건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 2, 3층을 전부 다 지금 식당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먹는 데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는 것 줄이지 않더라. 그래서 먹는 건 잘 되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뭐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매장은 한산한데 썰렁한데 먹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으러 오기라도 해야 사러 올 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백화점에 가야 일단 먹으라도 와야 내가 1층이라도 가볼까 2층이라도 가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는 거조차도 없으면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굳이 내가 생활도 어려운데 빚내서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요즘 어려운데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멋내기도 쉽진 않을 거고,
결국 없는 소비도 이끌어내려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결국엔 먹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아주 좋은 맛집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온 사람들 중에 또 덜어와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그러면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잘 해결이 될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중국이란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란 국가는 중앙정부 집권 국가예요. 지방정부가 빚이 많으면 중앙정부가 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지방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중국의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게 우려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으니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빚을 어느 정도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이 중앙정부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S&P 같은 데서 중국 정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동안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돈을 쓸 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있는 그 땅을, 그죠? 토지를 어떤 임대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돈을 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구가 LGFV라고 해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라는, 그죠? 지방정부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었던 건데, 요게 이제 수익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었던 삼중존에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걷었던 세금의 일부를 지방정부한테 이전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건 네가 걷어봐. 네가 일정 부분 걷어봐 해서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주는 모습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을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는 것 같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해서, 지방정부의 문제는 중앙정부로 옮겨가서 이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중앙정부의 빚이 많아지니 향후에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평가사들이 어떻게 중국 정부를 평가할 거냐 여부를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부동산은 그 뉴스를 보면 뭐 1% 떨어졌다, 4%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을까 하고 누적으로 보면 20%, 3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정말 많이 빠졌고, 중국 사람들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부동산인데, 그렇죠. 집인데, 그 값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사실은.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을 안 쓰고 계속 저축하잖아요. 그 요즘에 또 재미난 현상은 그 저축을 금으로 해요. 돈을 안 하고요? 금을 그렇게 사서 쌓아놓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쟁여놓는 거구나. 네, 금을 재어놓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저축을, 중국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뭘 쌓아놓는 게 되겠어요? 위안화를 쌓아놓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안화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자기들이 봐도. 언제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 수입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거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외환 보유고 하면서 금을 쌓아두지만, 중국의 보통의 인민들도, 보통 청년들도 이제 1g씩 금을 사더라고. 1g. 조그만 방울 같은 그런 금들을 사 모아요. 결혼할 때도 예물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으로 한대요. 네. 그만큼 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저축인 겁니다. 이게 저축인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죠.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소득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은 한 5%씩 된대요. 아니, 목표치 맞춰서 계속 숫자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 맞을 수 있어요. 뭐지? 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데, 경제라는 게 1인당 GDP 아닙니까? 그렇죠. 그 1인당 GDP는 올라간다는데 왜 생활 수준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통계가 갖고 있는 그 뒤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국의 경제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1인당 GDP.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에요. 국내 총 소득이 아니고요. 총 생산이에요.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생산이 됐는가? 생산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전기차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철강 엄청나게 생산됐어요. 또 태양광 패널 엄청나게 생산이 됐죠. 또 항공기, 인공위성, 무기 이거 다 생산이잖아요. 그게 다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먹고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한 거예요. 그리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중국의 실업률이 뭐 4%, 5% 이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완전 고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실업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업의 기준. 예. ILO 국제 노동기구 기준이 주 10시간인가일 거예요. 10시간보다도 돈을 못 벌었으면 그러면 실업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중국은 얼마냐면 주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만 일했어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일한 사람, 뭐 배달해주고 뭐 해가지고 2시간 일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고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또 국제 기준에 의하면 그건 실업자예요. 그런 기준으로 실업자를 보면 중국 실업자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기준이 다른 거고, 경제 구조가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왜 그러면 그런 경제를 운영을 할까? 왜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갈까? 이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소련 보아도 그렇고,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중국이 변화해 온 과정도 보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지도부에서. 그 흥청망청하고 자본주의의 타락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이제 돈 많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막 놀러 다니고 뭐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소비를 원하는 거냐? 검소한 소비를 원하는 거죠. 흥청망청 이런 걸 원치 않아. 그런데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흥청망청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원래 그런 건데 뭐.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건 볼 수가 없는 게 눈 뜨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흥청망청 하잖아요. 뭐 집 짓고,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느냐. 은행이 국영은행 아닙니까? 국영은행에서 돈 대출해 주는 거는 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금 대출 다 끊어버려. 부동산 건설업체들한테 가는 돈 끊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디로, 그러면 그 돈의 출구를 어디로 넣느냐?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경제 용어. 신질 생산력.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품질 산업? 뭐 그런 거죠. 하이 퀄리티. 첨단 뭐 이런 쪽. 첨단이에요. 네네. 첨단 산업, 하이테크 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또 태양광, 또 우주 산업, 미사일,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 풍력,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 예,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 어디 나라에 내놔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거기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것도 보면요, 방식이 참 달라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 전기차를 살 때 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7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어쨌든 간에 팔리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팔리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는 뭐 이런 뭐 소위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소비를 지원한다기보다 생산을 직접 지원해요.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지원하는 방식은 바로 대출이에요. 은행 대출. 근데 은행 대출, 은행은 국영은행이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 그랬었죠, 우리도.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한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조금이에요, 그 자체가. 왜? 시중 금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하이테크 산업들은 엄청나게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거기로. 자, 그래서 심지어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는데, 그 2019년에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 개수를 추산을 했더라고. 500개가 넘는데요. 아, 진짜 많네요. 전기차 업체가 5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쌍용, 자동차 업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정부의 역점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그냥 그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안 사는데 그만큼 살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러던데, 예, 그 몇 년 사이에 다 쓰러지고, 그 중에 제일 강자가 이제 비아디인 거죠. 네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는 소화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출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덤핑 수출을 하는 거예요. 덤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막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EU도 이걸 막겠다고 하고, 미국도 막겠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고, 재고는 쌓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수많은 기업, 그 전기차 업체들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서 실업자 나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뭐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의 경제 구조의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산은 많은데 그게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과거에 소련이 그랬었거든요. 예. 소련이 국토 전국 곳곳에 뭐 엄청난 공장들이 막 생겨. 돈 막 투자해서 공장 만드는 거, 시베리아에도 만들고 뭐 오만 데다가 만들어요. 자, 만들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관련이 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필품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생산을 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쓰러졌잖아요. 뭐 그것만에 의해서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 나중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데가 이제 그 동유럽의 공장들 막 인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뭐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김우중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김우중 보고 킴기스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유럽 이런 데 공장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그걸 한국식 대우식으로 개조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드러난 현실이 뭐냐? 공장 설비는 엄청난데 생산은 안 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생산 시설들. 만들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잘 돌아가기도 어려우려니와 만들어 놓더라도 어디다가 쓸모없는 전쟁을 해야만 비로소 필요해지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던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길로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말이지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해가지고 또 월세도 못 내서 야반 도주하는 사태가 막 발생하고 예.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첨단 산업에만 돈을 집중시켜가지고 일단은 뭐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데 네. 이 내수는 막 망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 쇼핑몰도 폐점한다고 하고. 네. 그러게요. 뭐 재밌는 것은 그 중국의 그 청년 실업 문제를 비꼬느라고 탕핑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적극적으로 실업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누워서 네. 부모 돈 쓰면서 네 그냥 실업 상태를 즐기는 그런 거를 탕핑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청년들 B1, B2족이 그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1, B2족. 네. 뭐냐면 지하실이에요. B1이. 네, 네네네. B1, B2, 아, 네네. 지하 1, 2층만 가는 쇼핑족들인 거예요. 이게 뭔데? 1층 지상은 비싼 거예요. 지상은 비싸니까 못 가고 기왕 뭔가를 사야 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내수의 위축, 또 구매력의 위축,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뇌관은 소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어쨌든 조금 올려놔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뭐 지금 대출 규모가 뭐 최근 몇 년간 아주 최대로 거의 뭐 2020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대출하는 게 꺼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거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심리도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중국 경제 붕괴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저도 뭐 와서 붕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만만한 성장세를 탄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좀 이걸 과감한 조치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중국 정부는 거기에까지는 지금 안 하고 지금 지켜보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베이다이허라고 이제 여름 휴양지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북대하 회의라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특히 시 주석이 내가 부동산 문제는 직접 좀 더 챙기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전혀 문제 없다 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었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분야별로 특히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안 늘고 있단 말이죠. 뭐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작년 대비 뭐 3.6%밖에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리오프닝 선언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운 거 감안하면 더 많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좀 압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심리가 많이 문제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 돈을 안 쓰고 저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국의 위안화를 뭔가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뭐 금도 많이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 경제는 뭐 심리다 이런 얘기 원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조금 옮겨서 가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우리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도 올라갈 거고 집위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집을 사고 이런 이제 그게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둬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 가격 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떨어지면은 더 기다리잖아요. 소비자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어느 정도 흐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중국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했었잖아요. 뭐 양적 완화. 네. 예. 중국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속된 말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값이 뭐 1,000원 하다, 1,100원 하다, 1,200원 하다, 1,700원 하면 그냥 쭉 그냥 올라왔으니까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은 완전히 때가 안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결국 돌아가려면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은 여전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이제 8월에 돼서 졸업을 해서 1,179만의 대졸자가 나왔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년에 안 된 사람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취업이 안 되면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렇다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너무 오래되고 있다. 이게 지금 리오프닝 선언하고 작년부터 또 1년 반인데 이게 너무 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폭삭 꺼질 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문제다. 그렇습니다. 내수가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네. 내서 야반 도주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뭐 폐점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앞서서 뭐 말씀해주신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예상치를 하였다 뿐이지 그래도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약간 좀 경제 지표랑 이게 실제 현황이랑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민생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정책 경제고 네. 일정 부분 그 통계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네. 민생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직접적 민생 경제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돌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통제 경제라는 게. 그리고 중국같이 금융시장도 오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3조 3천억 불에 달하는 거대한 외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 운용 수단이 있는데 과감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제대로 했다가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저렇게 정부도 과감하게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지금 말씀하신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달러는 못 사잖아요. 그 달러 표시 채권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사게 되는 거예요.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자본의 축적이니까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금이라는 건 사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묻어두고 숨겨놓고 묻어두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그런 걸 사서 또 쌓아놓으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철도 운송량, 전력 사용량 막 이런 걸 다 해서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리 더해봐도 지금 뭐 5%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4% 초반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나오지?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 거죠. 근데 아웃풋에 대한 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뭘 넣으면 반응이 나오고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급하니까 막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그러는데 시장의 반응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그 시간차가 발생하고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GDP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금액을 늘려놓으면 그게 플러스로 잡히긴 잡히는데 사실 방금 뭐 말씀하신 실상, 소비 네. 이런 쪽은 그만큼 이제 안 나오고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구조가 워낙 또 이제 경제체가 크니까 바로 무슨 이제 정책을 해서 시행이 되고 그게 금방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민간 소비층까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구현되기까지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상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부가 통제하는 관치 시스템이니까 이 잘못 썼다가 문제되면은 안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있는, 그리고 기업까지는 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업이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막혀버리면 그게 민간한테 안 가는 거죠. 거기 근로자들한테 그게 급여로 지급이 되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구조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한 번에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거대 경제체가 뭐 4%든 5%든 완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시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미슐랭 식당이 뭐 망해가지고 막 야반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가신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식당에 비싼 메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 약간 맞습니다. 가성비 메뉴 이런 것들만 잘 팔린다든지, 그리고 뭐 심천 이런 데 가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좀 뭐 길거리에서 그냥 쉬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 많이 포착된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해외 토픽 사진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사실 중국 그러면 상징하는 게 공장의 굴뚝, 그 다음에 까맣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네. 근로자들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 식당들은 지금 임대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중고급 식당들은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게 돈이 남는 거죠. 오히려. 네.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그 저임 노동자들이나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은 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에서 그냥 앉아서 그 전형적인 그 일거리 없는 나라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게 만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면 그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정부가 뭐 이래,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개혁 개방 막 찾고 잘 온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흐름을, 예를 들어서 개방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뭐 사회주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내 세대에 이러지? 뭐 이렇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SNS에 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없이 눌러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 중국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일 겁니다. 중국 경기는 확실히 안 좋고요. 이 부동산이 닫힌 국가가 경제가 빨리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2008년에 그걸 세우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7,350억 달러인가에 달하는 타프라고 불리는, 타프가 이제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어떤 엄청 구제금융을 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3번의 돈을 찍어서 그나마 아주 어렵게 경제를 지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30년간이나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부동산이 닫혔다라면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이 경기가 온전하게 이전 경기로 찾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데서는 현재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무너진 부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졌던 거고 중국은 곪긴 했는데 정부가 먼저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터뜨린 것과 그죠? 골마서 뭔가 더 터지기 전에 먼저 터뜨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미국과 일본보다는 조금 더 적게 걸릴 것 같다 정도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중국에 있는 여러 국영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 부실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해외에 있었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동산이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강하고 얼마나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썼던 경기 부양책에 개인적으로 볼 때 함량 미달이었어요. 저 정도 가지고는 못 살릴 텐데 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ELS 터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작살이 났었고, 네.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 좋아서 그때 뭐 비구이 위안이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도 문제 심각성 인지를 했는지 그 뒤부터는 부양책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번에 전인대 있었을 때 삼중전에 있었을 때 삼중전전에서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냐라고 했는데, 뭐 저도 몰랐지만 삼중전에서는 그런 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주석이 직접적으로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 아프니 부동산을 굉장히 정조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어떤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땐 더 강하게 쓰기 시작을 하면 시간의 문제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그 올라오는 게 정말 시간을 두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경제 보니까 여전히 뭐 어려운 것도 맞는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일단 불황형 소비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게 뭐 보니까 아예 비싼 식당 자체를 안 가고 그다음에 비싼 메뉴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급 나가는 것도 중국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는 연령 계층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바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중국에 이제 흔히 청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내가 집에 안 나가면 화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경제가 어려우면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희한하게도 화장을 덜 하는 모습들이 눈에도 좀 많이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먹는 건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중국의 소매 관련 지표가 이번 달에 나온 게 2%대로 지난달 대비해서도 굉장히 주저앉았는데, 그 안을 보면 화장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다는 거 확 줄었는데요. 재밌게도 먹는 건 확 늘었어요. 10.2% 증가.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경계가 지금 호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백화점이나 아니면 저희 여의도도 그런데 대부분의 빌딩들이 건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 2, 3층을 전부 다 지금 식당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먹는 데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먹는 것 줄이지 않더라. 그래서 먹는 건 잘 되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뭐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매장은 한산한데 썰렁한데 먹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으러 오기라도 해야 사러 올 거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백화점에 딱 가야 일단 먹으라도 와야 내가 1층이라도 가볼까 2층이라도 가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는 것조차도 없으면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굳이 내가 생활도 어려운데 빚내서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요즘 어려운데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멋내기도 쉽진 않을 거고 결국 없는 소비도 이끌어내려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결국엔 먹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아주 좋은 맛집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온 사람들 중에 또 덜어와가지고 소비를 할 거니까 그러면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또 하나의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잘 해결이 될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중국이란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란 국가는 중앙정부 집권 국가예요. 지방정부가 빚이 많으면 중앙정부가 주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지방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중국의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게 우려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으니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빚을 어느 정도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이 중앙정부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S&P 같은 데서 중국 정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동안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돈을 쓸 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있는 그 땅을 그죠? 토지를 어떤 임대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돈을 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구가 LGFV라고 해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라는 그죠? 지방정부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었던 건데 요게 이제 수익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었던 삼중존에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걷었던 세금의 일부를 지방정부한테 이전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건 네가 걷어봐. 네가 일정 부분 걷어봐 해서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주는 모습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빚을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는 것 같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해서 지방정부의 문제는 중앙정부로 옮겨가서 이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중앙정부의 빚이 많아지니 향후에 이 신용등급과 관련된 평가사들이 어떻게 중국 정부를 평가할 거냐 여부를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